바이마르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 보드게임 룰 설명 영상입니다. 자, 이 바이마르 The Fight for Democracy라는 게임은 이제 1910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출범했을 때 바이마르 공화국의 민주주의 아무튼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치를 했던 4개의 정당을 각각 한 명이 맡아가지고 그 정당끼리의 싸움을 펼치는 게임입니다. 2개의 정당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하고 2개의 정당은 민주주의 공화국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한다는 게 특징이고요. 비대칭 전략 게임에다가 협잡 요소가 굉장히 있고 인터랙션도 강합니다. 네, 게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그래서 어떻게 투쟁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메인보드를 보시면 굉장히 넓은데 이 4개의 정당은 각각 여기 보드의 왼쪽 부분에 도시에서 싸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드의 오른쪽인 의회에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드의 왼쪽부터 보시면 여기 도시 11개가 있어요. 로스토크, 케니스베르크, 에센, 함부르크, 베를린, 켈른, 프랑크푸르트, 라이프치히, 블레슬라우, 슈투트가르트, 미넨 이렇게 11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11개의 도시에는 각 정당의 중군사 조직이 중간자 조직 그러니까 유닛이 올라올 수 있고요. 뭐 정부군이 올라오거나 경찰이 올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 도시가 어떤 위협에 처해 있는지 표시하는 마커들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플이 올라가 있는데 이제 미플이 올라간 곳은 이제 이게 지역 기반이라고 해서 당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게임에 있는 영향력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도시에 어떤 정당이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이렇게 나타내주는 미플이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칸이 있습니다. 대도시일수록 많고요, 칸이. 외곽 지역일수록 칸이 적죠. 수도인 베를린은 5칸 있네요. 그러면 여기 보드 왼쪽 위에는 뭐가 있냐? 네, 국가의 위기, 국가가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알려주는 곳. 여기는 대통령이 누군지, 지금 몇 라운드를 진행하고 있는지 표시해주는 라운드 트랙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도시 부분이었습니다. 여기 뭐냐면 감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당들의 이제 극단주의 정당들의 중군사 조직은 이제 마구 날뛸 수가 있는데 그거를 진압하고 이벤트 효과로 해산시킬 수가 있는데 그 경우에 여기로 갑니다. 네, 여기까지가 도시였고요. 그럼 여기 의회 한번 보겠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로 여기 파티 베이스 칸이 있는 것처럼 위에도 의석 칸이 있죠. 여기에 미플이 배치되면은 어떤 정당이 얼마만큼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지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 3석, 뭐 3인당 8석, 중앙당 7석, 뭐 인민당 5석 이렇게 있네요. 그렇고 여기는 의제에 대해서 토론하는 토론 트랙입니다. 어떤 의제를 자기 입맛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토론을 통해서 그 의제를 자기 편으로 끌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요. 네. 그리고 이 밑에 1, 3, 8, 4 이게 뭐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순서대로 라운드가 끝났을 때 처리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리해야 될 것을 그냥 여기 보드에다가 잘 보이게 적어둔 것이고요. 자, 여기는 외교 트랙. 바이마르 공화국이 이제 다른 타국과의 외교를 해내야 되는데요. 그 외교 의제들이 순서대로 쭉쭉쭉쭉 있습니다. 처음에는 폼피에그누 아무튼 이 휴전협정 이 체결된 상태로 게임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는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해야 되고 뭐 그 다음에 런던 최후 통첩을 해결해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역사적 사건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건 순서대로 해결하는 트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국가의 산업 또는 경제 발전을 표시하는 트랙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후 전쟁 직후기 때문에
네, 경제가 말이 아니죠. 1에서 시작하지만 이걸 점점 산업을 발전시키거나 아니면 후퇴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나타내는 트랙입니다. 여기에는 나치 트랙이라고 하는데 이 게임에서 플레이할 수는 없는 정당이지만 아무튼 NSDAP 나치당이 존재합니다.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은 게임 후기에는 나치당에게 협력하면서 이득을 주는 카드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이렇게 미프를 이곳에 배치하게 됩니다. 미프를 여기다가 배치할 때마다 여기에 배치하면은 여기 있는 효과를 얻게 되죠. 불안이 떨어지고 뭐 나치당 당원이 2명이 위석을 얻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얻다가 6칸이 전부 채워지게 되면 모두의 패배로 게임이 끝나게 되는 그런 나치당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트랙이 이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갑자기 이제 보드부터 설명해서 이제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각 정당이 어떤 정당이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산당입니다. 공산당은 딱 봐도 공화국에 불만이 많을 것 같죠. 네, 이곳저곳에서 봉기를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키어서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합니다. 인민당도 마찬가지로 다른 공산당과는 다른 목적이지만 아무튼 체제를 전복시키고 싶다는 생각은 똑같습니다. 중앙당과 삼인당은 어떻게 해서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정당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정당 4명의 목적이 각각 다르다 보니 승리 조건도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이 나라를 수용하는 3인당과 중앙당은 6라운드가 진행되는 게임 동안 공화국이 전복되지 않고 6라운드가 끝나고 최종 점수 계산에 가서 가장 높은 VP를 얻는 것이 승리하는 주된 방법입니다. 주된 방법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입니다. 물론 이런 점수 승리는 공산당과 DMVP 인민당도 가능합니다. 점수를 많이 모은다면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공산당과 인민당은 국가를 전복시키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면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과 인민당은 먼저 도시에서 체제 전복을 노릴 수 있는데 바로 이 평의의 마커 또는 레짐 정권 마커를 도시에 올리면서 그 도시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령지가 4개 이상이 되게 되면은 점령한 도시가 4개 이상이 되면 즉시 승리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평의가 2개 올라와 있는데 2개 더 올리는 순간 공산당의 승리로 게임이 종료됩니다. 마찬가지의 일이 이 정권에 대해서도 일어납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베를린입니다. 베를린은 수도기 때문에 도시 2개로 취급합니다. 평의가 여기 중요한 점은 점수 계산이나 뭐 다른 방식에 대해서는 뭐 평의의 한계인 건 똑같지만 게임 종료에 대해서 따질 때 베를린 1개, 다른 도시에 2개 이렇게 평의를 설치하게 돼도 게임이 종료됩니다. 네,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베를린을 평의에 2개로 센다는 얘기는 결국은 게임 종료 조건을 얘기할 때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평의의 개수를 세거나 할 때는 정상적으로 1개로 쳐요. 네, 그렇게 해서 도시를 점령해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KPD와 DMVP. 그리고 두 번째로 의회를 장악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의회를 50% 이상 본인의 의석으로 채우게 되면 승리할 수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총 23석이 있죠. 그러니까 뭐 여기가 채워지면 24석이겠지만 아무튼 지금 23석인데 만약에 어떤 한 라운드가 종료돼 가지고 정부 구성 단계라는 게 있어요. 라운드 끝에 이제 여러 가지 처리를 하는 정치 단계라는 게 있는데 정치 단계의 맨 마지막에 정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정부를 구성할 때 어떤 한 정당이 50% 이상의 의석을 먹으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다섯 13석 중에 8석을 SPD가 먹었죠. 3인당이 먹었죠. 네. 어떤 한 정당이 50% 이상의 의석을 먹으면 그 정당이 단독 과반이 되어서 단일 정부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연립 정부가 아니라. 네. 중앙당이나 3인당은
그냥 다음 라운드에 가가지고 단독 정부를 하는 것으로 그게 끝이지만, 만약에 3인당이 아니라 공산당 같은, 공산당이나 인민당이 단독 과반을 먹게 되면, 단독 과반을 먹게 되면 그 즉시 게임이 종료됩니다. 정부 구성 단계에 종료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순간 게임이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절반이 되더라도, 절반 이상이 되더라도 무조건 정부 구성 단계까지 그 의석을 지켜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또 다른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극단정당, 공산당과 인민당이었습니다. 게임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걸 알았는데 몇 가지 조기 종료 조건이 사실은 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치 트랙의 여섯 번째 칸에 미플이 올라가게 되면 즉시 게임이 종료되고 모든 플레이어가 공동 패배합니다. 네. 이 나치 트랙에 이 피규어를 많이 올린 정당이 사실은 나치에 좀 더 협력을 많이 한 거니까, 뭐 여기 미플이 많다면 그 사람은 책임이 크다. 뭐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모두 아무도 승자가 없고 공동 패배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네. 공산당이나 인민당이 나라를 전복시키거나 아니면 나치 트랙에 의해서 나라가 전복되는 일이 아니더라도 또 게임이 조기 종료될 수 있는데요. 그건 바로 국가위기 칸이 너무 꽉 찼을 때입니다. 국가위기 칸이 기본적으로 6칸이 있는데요. 지금은 3개가 쌓여 있지만 뭐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은 더 많은 국가위기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6개까지는 허용됩니다. 6개까지는 허용 범위지만 만약에 게임을 진행하다가 어느 순간이든 간에 7번째 국가위기가 올라가는 순간 공화국이 붕괴됩니다. 공화국이 붕괴되면 그 당시에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 2명은 8점을 잃고 그대로 점수 계산에 들어갑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명이 여당이고 이렇게 두 당이 야당이기 때문에 8점은 중앙당과 3인당이 까게 되고요. 자동으로 KPD가 승리하는 상황이 되겠네요. 네, 여러가지 조기 종료 조건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이마르라는 게임이 360분까지도 걸린다고는 하지만 사실 조기 종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각 팩션이 그리고 게임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게임은 6개의 라운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6개의 라운드가 끝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점수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각 라운드의 흐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공화국 단계, 두 번째로 아젠다 단계, 강령 단계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세 번째로 충동 단계, 뭐 다른 액션 페이지 같은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아무튼 그 다음엔 정치 단계. 네. 공화국 단계나 정치 단계는 사실 라운드 시작과 끝에 필요한 처리들을 하는 단계고요. 우리가 직접 플레이하는 것은 아젠다 단계와 충동 단계일 것입니다. 네. 먼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화국 단계에는 먼저 라운드 마커를 이동시키는 게 다음 라운드로 이동시키겠고요. 그리고 라운드 카드를 공개해서 그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라운드 카드입니다. 왼쪽 위에 1, 왼쪽 위에 2, 왼쪽 위에 3 이런 게 있죠. 1라운드 라운드 카드는 Protecting Republic Law, 공화국 보호법입니다. 공화국 보호법을 0에다 놓아라, 뭐 이런 처리를 해주게 되는 거죠. 공화국 보호법을 0에다 놓아라, 이런 처리들을 하는 게 공화국 단계입니다. 그 외에도 타임라인 카드를 바꿔주거나 하는 처리들이 이루어지는데, 타임라인 카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타임라인 카드와 공화국 라운드 카드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게임은 역사를 시뮬레이션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초기, 중기, 후기, 바이마르 공화국의 초기, 바이마르 공화국의 중기, 후기에 각각 발생하는 이벤트가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벤트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는 과정이 공화국 단계에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아젠다 페이지입니다. 각 정당은 4개의 강령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포퓰리즘 강령, 지금 당장 혁명 강령, 모스크바에 대한 충성 강령, 그리고 뭐 기억이 안 나네요. 마치 스루 더 인스티튜션 강령, 이렇게 4가지 강령이 존재합니다. 모든 정당이 4개의 강령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 강령은 내가 이번 라운드에 어떻게 행동할 거야, 그리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플레이할 거야를 나타내는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운드 내내 효과를 주는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 라운드에 어떤 의제를 설정할 건지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하긴 하지만 덱빌딩을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정당 카드를 추가해 주거든요. 네, 아무튼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진 아젠다 카드였습니다. 아젠다 페이지에는 이 아젠다를 결정하고 하나 둘 셋 해서 전부 4명이 공개한 다음 그 처리를 합니다. 의제를 설정하고요. 네, 아니면 뭐 카드를 뽑고요.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해주는 게 아젠다 단계입니다. 정말 별거 없죠. 우리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카드를 플레이하고 이제 싸움 투쟁을 이어나가는 단계는 충동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충동 단계는 정말 쉽습니다. 돌아가면서 5장의 카드를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해당 라운드에 맞는 타임라인 카드를 2장씩 받고요. 2장씩 받고요. 아젠다, 내가 어떤 강령을 정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3장의 정당 카드를 뽑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임라인 카드는 역사적 사건을 의미하고요. 정당 카드는 이것도 역사적 사건이나 사실 그런 거를 의미하는 카드들이긴 합니다만 우리 정당에 유리한 카드들이 보통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카드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일단 그러고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여기 개인 보드에 전부 쓰여 있습니다. 네, 여기 이벤트, 그리고 디베이트, 그리고 액션 이렇게 써 있죠. 이게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 3가지이겠습니다. 여기는 뭐 플레이어 보드 오른쪽에는 강령이 놓이고요. 왼쪽에는 여기 정당 카드가 쌓여 있고 정당 카드에서 사용하고 버린 카드를 여기다가 쌓아두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군소정당, 우리 정당이 가지고 있는 군소정당, 우리 정당이 가지고 있다기보단 제어하고 있는 군소정당 카드가 여기 올라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충동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돌아가면서 7장을 사용하고 자리에 앉는 순서와 상관없이 시계 방향으로 게임이 진행되게 됩니다. 선 플레이어는 기본적으로 이전 라운드에서 리페어레이션, 배상금 위제를 가져간 플레이어가 선 플레이어가 되게 됩니다. 이 플레이어는 아마 카드를 한 장 더 뽑았을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플레이어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만약 리페어레이션 위제를 가져간 사람이 없다면 수상이 누가 먼저 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돌아가면서 카드 한 장을 플레이하게 되는데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당 카드를 플레이하는 경우입니다. 정당 카드를 플레이할 경우 3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벤트, 두 번째로 토론, 세 번째로 액션. 이벤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벤트는 이 카드에서 지금 초록색 부분입니다. 초록색 부분에 있는 것을 위에서 아래로 해결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 노란색 마커를 오른쪽 아래로 두는 것. 이 게임에서 오른쪽 아래 화살표는 전부 배치한다를 의미합니다. 노란색 사회 마커, 이 네모난 걸 사회 마커라고 부르거든요. 사회 마커를 배치하는데 술래라고 이름이 붙은 사회 마커를 배치해 줍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있죠. 술렛 사회 마커. 이 사회 마커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여론이라고 할지, 네,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걸 뜻하는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회 마커를 배치하게 되고요. 이 사회 마커에 있는 내용들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처리하게 됩니다. 라운드가 끝나면. 네, 채워지는 순서도 왼쪽에서 왼쪽에 채워지고요. 만약에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이미 꽉 차 있는 상태였다. 이미 이렇게 꽉 차 있는 상태였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거 한 개를 밀어내고 배치됩니다. 물론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은 상태라면 게임이 방금 시작했다던가 그런 이유로 채워져 있지 않다면 그냥 오른쪽에서부터 배치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계속 쌓인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돌아와서 사회마커를 쌓는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다음 여기는 DMVP 유닛을 아무 도시로나 하나 이동시켜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플라이, 그러니까 유닛 저장고에 유닛이 없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 있는 유닛을 움직여야겠네요. 저는 SN에서 쿠데타를 벌이고 싶기 때문에 여기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제 유닛을 SN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러면 저의 이벤트 처리는 끝났고요. 맨 끝에 Remove Discard from the Game이라고 써있네요. 이 경우에는 디스카드 파일 버린 더미에다가 카드를 놓지 않고 게임에서 제거합니다. 이 게임에서 카드를 제거하는 행동은 정당 카드를 이벤트로 사용했을 경우에만 진행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Undefeated in the field.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래 Remove Discard from the Game이 없죠. 네, 그래서 이 카드는 이벤트로 사용해도 그냥 버린 더미로 가게 됩니다. 이 리무브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벤트였고요. 다음 디베이트입니다. 디베이트는 정말 쉽습니다. 왼쪽 위에 있는 카드의 숫자를 사용합니다. 지금 술렛 소사이어티라는 카드는 33, 커다란 숫자 3, 작은 숫자 3 이렇게 써있죠. 33이 의미하는 바는 의제 두 개를 각각 3칸씩 움직일 수 있다. 자, 지금 의제를 보겠습니다. 저는 DMVP 플레이어고요. 지금 0, 즉 중앙에 네, 이 0칸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칸에 있는 건 같습니다. 여기다가 쌓아놓으면 보기 안 좋으니까 여기다 펼쳐놓는 거예요. 네. 아무튼 게임에는 이렇게 위제들이 펼쳐져 있는데 이거를 제 쪽으로 3칸씩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위제를 가져온다면 1칸, 2칸, 3칸 DMVP 방향으로 이동시킵니다. 이 DDP 위제에 대해서도 3칸 움직이겠습니다. 1칸, 2칸, 3칸. 네,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당기는 것도 제 방향으로 오는데 도움이 되죠. 그래서 1칸, 2칸, 3칸 이렇게 당길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지금 여기는 칸이 없기 때문에 KPD의 의제를 가져오려면 이렇게 하나, 둘, 셋 가져올 수 없고 하나, 둘, 셋 이렇게 가져올 수밖에 없겠죠. 네. 이렇게 지금 토론 트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극단 정당들끼리는 협력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토론이었고요. 다음 액션입니다. 액션에 대해서는 또 여기 왼쪽 위에 있는 숫자 중에 커다란 숫자를 사용합니다. 커다란 숫자의 정당 색깔, 지금 같은 경우에 검정색이죠. 검정색 바탕에 있는 숫자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작은 숫자는 무시하게 됩니다. 액션으로 사용할 때는요. 네, 액션으로 카드를 사용한다고 선언하려면 먼저 카드를 내려놓고 액션으로 사용할 것을 선언하고 그 다음 그 액션을 일으킬 도시를 설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쓰여 있듯이 choose one city. 네, 모든 액션은 이제 이번 턴에 제 턴에 이 카드를 통해 사용되는 모든 액션은 전부 한 도시에서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사실을 이해해 주시고요. 네. 첫 번째 모빌라이즈입니다. 당의 준군사 조직, 네, 또는 뭐 유닛이라고 봐도 되는 유닛을 이동시킵니다. 해당 도시로요.
여기 서플라이라고 하는 유닛 저장고에서 옮겨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도시에 있는 것을 옮겨도 됩니다. 네, 정말 쉽죠? 한 개당 1점의 AP가 듭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3AP니까 오빌라이즈를 하나, 둘, 셋, 세 번 할 수 있겠네요. 네, 다음으로 쿠데타입니다. 쿠데타는 말 그대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레짐이나 평의회를 도시에 깔아가지고 도시의 정권을 잡기 위한 행동입니다. 쿠데타는 이런저런 공식이 많이 쓰여 있는데 주사위 개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 유닛에 쓰여 있는 주사위 개수만큼 주사위를 얻고요. 제 쿠데타에 반대하는 다른 정당들의 유닛에 있는 주사위만큼 주사위 개수를 뺍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제가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도시에 불안 위험 마커가 떨어져 있다면 주사위를 한 개 추가로 얻습니다. 제가 SN에서 쿠데타를 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 주사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기 때문에 저는 주사위 5개를 얻습니다. 주사위 5개를 굴려볼까요? 네. 이 게임에서 이런 식으로 주사위 굴림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이 주사위 굴림에선 무조건 가장 높은 숫자를 취급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가장 높은 숫자가 6이기 때문에 6 이상이 나왔을 때의 효과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네, 해당 도시에 레짐을 하나 깔고 DR박스가 국가 위협이에요. 여기 국가 위협 간에 인스테이블 스테이트를 하나 올립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2개가 최대인데 2개 다 올라와 있으니까 안 올려도 되겠네요. 레짐만 올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주사위에 대해서 몇 개 더 설명하자면 여기 플러스 1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사위 결과값에 1을 더해달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해당 도시에 가난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선택적으로 EAP를 추가로 소모하는 것으로 주사위 눈에 1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네, 이 소모하는 건 당연히 주사위를 굴리기 전에 선언해야 합니다. 저는 5AP로 쿠데타를 할게요. 주사위 눈을 한 개 올리겠습니다. 하고 주사위를 굴리면 되겠죠. 여기 올이라고 써 있는 걸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도시에 가난이 있으면 EAP를 추가로 쓸 필요 없이 1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가난도 있고 EAP도 써서 주사위 눈을 2개 올리겠다. 이런 건 안 되겠죠.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실 6이 나왔지만 SN에는 가난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7을 굴린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주사위 규칙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설명드리자면 제가 아무리 유닛을 열심히 모아서 그리고 뭐 불안이 막 떨어져서 주사위 눈을 마구 올린다고 해도 이 게임에서 굴릴 수 있는 주사위는 5개가 한계입니다. 네, 아무리 주사위를 많이 늘려도 5개까지만 굴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높은 거 실행해 주는데 이 높은 거를 설정할 때도 규칙이 있습니다. 지금같이 6이 하나 나온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6이 2개 이상 나온 경우 6이 2개 이상 나오면은 6 하나당 주사위 눈에 1을 더해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6이 2개면 7, 6이 3개면 8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뭐 5가 2개라고 해서 뭐 5 2개 합쳐서 6 이런 건 안 되지만요. 6이 여러 개 나왔을 때 그렇게 늘려줄 수 있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데모에 대한 롤에서 7 이상이 나왔을 때에 대한 결과값이 존재하는 것도 그 때문이죠. 6이 2개 이상 나오면 7이거든요. 네, 여기까지 쿠데타 행동이었습니다. 레짐과 평의회를 깔기 위한 행동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데몬스트레이션, 데모입니다. 데모는 기본적으로 다른 반대파 유닛이 있든 없든 간에 제 주사위 개수만 세고요. 유닛에 그려져 있는 주사위 개수에다가 추가로 주사위 한 개를 추가로 받습니다. 1AP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원한다면 2AP를 추가로 소모해가지고 주사위 눈을 한 개 올려줄 수 있고요. 쿠데타처럼. 네. 그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서 데모를 한다고 치면 주사위 눈이 하나, 둘, 셋, 넷, 4개인데
데모는 기본적으로 주사위를 한 개 받기 때문에 주사위 5개를 굴리게 됩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5가 가장 높은 숫자이기 때문에 5로 계산합니다. 파티 베이스를 2개 배치하라고 쓰여 있네요. 기본적으로 데모는 파티 베이스를 배치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당 도시에서 저의 지지 기반 당원을 모집하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놓는 건 놓는 거라고 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꽉 차 있는 경우에는 어떡할까요? 네, 꽉 차 있는 경우에는 제 놓는 행동 대신에 원하는 다른 정당의 지지 기반 하나를 제거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2개를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SPD의 지지 기반을 한 개 제거하는 것으로 하나를 대체하고 하나를 배치하면 네, 제 데모는 성공적으로 끝난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데모였고요. 방금 설명드린 쿠데타나 데모는 모빌라이즈와 다르게 여기 only once per impulse, 그러니까 한 턴에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3AP의 카드를 사용했다고 데모를 3번 할 수 있다는 건 아니란 뜻이겠죠. 네. 다음으로 take control입니다. take control은 기본적으로 공산당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DMVP가 가지고 있는 DMVP에게 굉장히 중요한 행동인데요. 기본적으로 이건 군대 유닛입니다. DMVP 인민당은 군대와 친해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본인의 유닛처럼 다루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깜장색인데 원래 이 게임에 처음 등장했을 때는 이렇게 하얀색이에요, 얘네가. 그래서 이렇게 하얀색인 상태로 배치돼서 정부편인데 기본적으로 여기 검정색으로 바뀌게 되면 통제권을 DMVP도 얻게 됩니다. 중요한 점이 통제권을 정부로부터 빼앗아 오는 게 아니에요. DMVP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DMVP의 뭐 쿠데타나 데모를 돕게 되고요. 이 군대는 물론 다른 정부 활동에서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DMVP를 상대로 정부가 뭐 거리에서 싸움을 벌이거나 아니면은 반쿠데타를 해가지고 이 레짐을 제거할 때 이 친구는 오히려 방해를 하게 됩니다. 뭐 그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테이크 컨트롤로 이 군대를 본인 유닛처럼 다루게 만들 수 있다는 것. EAP가 소모되고요. 한번 그 해당 도시에서 할 수 있는데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리절브. 리절브는 그냥 사용하지 않는 AP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여기 메인보드 오른쪽 위에 리절브를 몇 개 저장해 놨는지 써있죠. 처음엔 0개지만 2개까지 저장해 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한 리절브는 다른 턴에 액션을 할 때 추가로 소모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저는 5AP짜리 익스큐티브 오더 이거를 액션으로 사용할게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모빌라이즈의 4AP를 사용하고 리절브 2개를 줄이면서 남은 1AP에 더해 3AP로 쿠데타를 일으키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활용이 가능하겠죠. 네. 액션에다가도 더할 수 있지만 디베이트에다가도 더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원하는 숫자에다가 더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33으로 지금 토론을 해야 되는 상황에 3칸을 땡기는 대신에 뭐 이걸 한 칸 줄여서 4칸 3칸 땡긴다던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렇게요. 아니면은 뭐 2칸 줄여가지고 5칸 3칸 땡긴다던가 2칸 줄여가지고 4칸 4칸 땡긴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 원에 담긴 숫자에다가 숫자를 더해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게 리절브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액션이나 디베이트 다음 턴에 할 액션이나 디베이트를 보조하는 것 외에도 리절브가 활용될 수 있는 곳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리액션입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다음 턴에 리절브를 사용해야 될 것처럼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보존됩니다. 리절브는. 네. 네, 다음으로 리액션입니다. 리액션은 제 턴에 하는 게 아니라 상대 턴에 제 리절브를 줄이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액션에 회방을 넣는 액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액션을 수행하는 도시에 제 파티 베이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고요. 한 개 이상의 파티 베이스가 해당 도시에 있을 경우 리액션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리절브에서 1점을 소모하고 주사위를 굴리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사위를 한 개가 제공되고요. 해당 도시에 제 유닛이 있다면 더 좋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실패하게 되면 대실패를 하게 되면 오히려 제 파티 베이스가 제거되거나 제 유닛이 쫓겨나는 상황이 쫓겨나서 서플라이로 오게 됩니다. 이 마크는 제 유닛이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리액션이 성공적일 경우에는 상대의 주사위 결과값을 한 개 줄인다던가 뭐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다른 정당 같은 경우엔 주사위를 줄이기도 해요. 네. 여기까지가 리절브를 통해 할 수 있는 리액션이었습니다. 자, 방금 전에는 사실 DMVP의 개인 보드, 이민당의 개인 보드를 통해서 액션을 설명드렸는데요. 사실은 할 수 있는 액션이 아주 살짝씩 다릅니다. 각 정당이요. 하지만 이벤트와 디베이트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액션에 대해서 먼저 살짝씩 차이점을 설명하고 갈게요. 네. 아까 쿠데타가 3이었잖아요. DMVP가 3AP. 이거는 DMVP만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네. KPD는 4점으로 해야 돼요. 쿠데타를. 테이크 컨트롤도 없죠. 군대는 공산당의 편이 절대 아닙니다. 네. 공산당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데모가 있겠습니다. 데모 주사위도 똑같고 하지만 데모가 7 이상 나왔을 경우 업라이징을 깐다 라는 봉기를 일으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파티 베이스도 얻고 봉기도 얻는다는 점입니다. 봉기가 뭐냐면 대충 평의회가 되기 직전인 평의의 꿈나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업라이징이 있는 도시에 업라이징이 또 깔리게 될 상황이 오면 업라이징을 평의회로 바꿉니다. 이 업라이징에 관련된 여러가지 잔놀이 있는데 평의회와 정권처럼 기본적으로 정당 위험 마커로 취급됩니다. 정당 위험 마커라는 건 다른 위험 마커처럼 네, 도시에 위협을 끼치고 있다는 뜻을 의미하겠죠. 하지만 그리고 이 게임에서 기본적으로 평의회와 레짐은 설치되는 순간 다른 모든 정권 위험 마커를 제거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 이 상황에서 DMVP가 라이프치히에서 쿠데타를 성공했다고 하면 레짐을 올리고 원래 있던 평의회는 지워집니다. 네. 마찬가지로 업라이징이 있었을 경우에도 지워집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이 상황에서 데모를 통해서 업라이징을 깐다고 해서 KPD가 봉기를 깐다고 해서 레짐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는 평의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데모를 성공해서 이 봉기가 평의회로 바뀌게 된다면 그 즉시 정권은 지워질 수 있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평의회나 레짐은 깔리는 순간 다른 정권 위험 마커를 전부 제거한다. 네, 그리고 봉기는 정권 위험 마커 중 하나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SPD. SPD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가지고 시작하는 정당의 준군사 조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액션도 이 본인의 유닛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파티 베이스 개수만큼 주사위를 추가로 얻습니다. 네, 그리고 데모도 그냥 기본적으로 3주사위, 주사위 3개로만 무조건 시도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7 이상이 나왔을 때 효과는 아무거나 노란색이든 하얀색이든 원하는 의제를 3칸까지 움직일 수 있다. 네. 1칸, 2칸, 3칸.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좀 다른 게 있죠. 아까하고. 네, 카운터 쿠데타. 얘네는 역쿠데타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도시는 정부, 그러니까 바이마르 공화국이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평의회나 레짐이 있을 경우에는 DMVP나 KPD가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도시를.
그 상황에서 그 지배권을 다시 바이마르 공화국으로 되찾아오기 위한 액션이 카운터 쿠데타, 즉 역쿠데타입니다. 기본적으로 6 이상을 띄어야 성공하는 쿠데타와는 다르게 5 이상만 띄어도 네, 역쿠데타가 성공해서 모든 정권 이연 마커를 제거할 수 있고요. 해당 도시에서. 아까 가난이 쿠데타에 도움을 줬던 것과 다르게 이거는 부유 마커가 도움을 주게 됩니다. 부유 마커는 위협 마커는 아니에요. 불가다는 뜻이니까 해당 도시가 위협은 아니라서. 네, 다음으로 젠트롬 중앙당 마찬가지로 할 수 있고요. 이 친구도 네, 중군사 조직 없습니다. 이 친구는 뭘로 하냐? 경찰이 중앙단의 편이에요. 기본적으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정부에 있는 여당들만 사실은 경찰과 군대를 조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앙당은 기본적으로 정부에 있든 야당이든 상관없이 네, 모빌라이즈로 경찰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모를 할 때도 경찰이 도움을 주고요. 리액션을 할 때도 경찰이 도움을 줘요. 7 이상이 데모를 해가지고 7 이상이 나오면 불안을 뗍니다. 네. 여기까지 중앙당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DMVP는 데모를 대성공할 경우 다른 중군사기 조직 하나를 해체시킬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였는데 테이크 컨트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중앙당도 테이크 컨트롤이 있어요. 테이크 컨트롤은 검정색을 하얀색으로 바꾸는 액션입니다. 네. 어딨죠? 어디 갔지? 네, 검정색을 다시 하얀색으로 바꿀 수 있는 행동이 테이크 컨트롤. 이 중앙당과 3인당, 그러니까 중도에 있는 극단 정당이 아닌 중도 정당들이 할 수 있는 테이크 컨트롤은 검정색을 하얀색으로 바꾸는, 다시 바이마르 공화국 걸로 바꾸는 거죠. 똑같은 행동을 3인당도 할 수 있지만 3인당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군대들이. 그래서 3AP 소모해야 되고요. 2AP가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쿠데타에 대한 설명인데요. 쿠데타에는 또 다른 제약이 하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네, 극단 정당이 일으키는 쿠데타는 야당에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네, 여기도 써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게임의 설계상 이 극단 정당들이 정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당이 될 수 있습니다.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어요. 연립정부를 구성하게 되면은 사실 그건 공화국에 협조하는 일이죠. 민주주의에. 네, 그래서 체제 전복을 선동할 수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그래서 만약에 이 극단 정당들이 뭐 우파 연합을 만든다던가 또는 좌파 연합을 만든다던가 하는 식으로 여당이 될 경우에는 모든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정권 이업 마커를 뒤집어서 없는 것으로 취급하게 되고요. 더 이상의 정권 이업 마커를 놓을 수 없게 됩니다. 쿠데타는 아예 시도조차 안 돼요. 데모를 대성공해도 정권 이업 마커를 배치할 수 없습니다. 이벤트를 통한 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비슷한 이유로다가 네, 야당인데 뭐 정권을 되돌리겠다는 둥 할 수 없겠죠. 제가 야당일 경우에는 역쿠데타를 시도할 수 없게 됩니다. 중도 정당들은. 오직 정부에 있는 정당이 역쿠데타를 시도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여당일 경우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죠. 극단 정당이 여당이 된다고 해서 역쿠데타를 할 수는 없다는 거. 네. 뼛속까지 극단 정당이기 때문에 역쿠데타는 못해요. 쿠데타만 못하고 땡입니다. 하지만 이제 극단 정당이든 중도 정당이든 상관없이 여당이 되기만 하면은 무조건 할 수 있는 행동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여기 모빌라이즈인데 기본적으로 중군사 조직 움직이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대신 군대랑 경찰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군경을 움직일 수 있고요. 그게 답니다. 네, 파이트 거리에서 싸웁니다. 거리에서 싸워서
상대방 아니 그러니까 극단 정당들의 유닛을 해체할 수 있습니다. 해체한다는 건 여기 감옥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주사위 한 개를 가지고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정부 유닛 하나당 정부 유닛에 그려져 있는 주사위만큼 주사위를 추가로 얻습니다. 그리고 싸움 상대가 되는 유닛이 있겠죠. 당연히 유닛을 해체하기 위한 행동이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유닛이 있을 거예요. 네, 해당 유닛만큼 주사위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KPT를 상대로는 무조건 눈이 하나가 늘어나네요. 얘네가 싸움을 못 하나 봐요. 파서블리 검정색 이 제국군이 써 있는 이유는 KPT를 상대로 파이트를 걸 때 이 검정색 제국군이 협조해 줄 수 있습니다. 그건 DMVP가 결정해요. 협조할지 말지. 네, 마찬가지로 EAP를 더 소모해서 한 개를 주사위 눈을 늘려줄 수 있고요. 5 이상이 되면 해체합니다. 이 파이트 행동을 할 때 주의할 점은 기본적으로 제 정부군이나 경찰이 있는 곳에서 없는 곳에서 해도 되나? 그거는 룰북을 좀 참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없으면 못 걸겠구나 애초에. 네, 뻘소리를 했네요. 네, 군경이 있는 곳에서 시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가지 정당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정당 하나만을 타겟으로 설정해야 됩니다. 전 공산당을 타겟으로 파이트를 진행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저는 하나 둘 셋 세 개의 주사위를 가지고 있고 공산당은 하나의 주사위를 가지고 있죠. 3 빼기 1은 2. 거기에다가 추가로 제공되는 주사위 1개까지 더해서 주사위 3개입니다. 뭐야? 네, 지금 6이 떴죠? 6에다가 저는 공산당을 상대로 싸움을 벌였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해서 7. 5 이상이 만족됐기 때문에 유닛 하나를 골라서 해체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도시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파이트라는 행동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렇게까지 모빌라이즈와 파이트가 여당이 할 수 있는 행동이었고요. 네, 물론 이 친구들 본인 유닛이 있는 친구들은 군경을 움직여도 되고 본인 유닛으로 움직여도 되고 뭐 중요한 건 그 정도겠습니다. 참고로 네, 역쿠데타에 참여할 때도 이 군경 유닛이 쓰이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네, 외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교 트랙을 진행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교를 뭐 베르사유 조약 같은 경우엔 당장 외교를 하지 않으면은 매턴 이 봉쇄가 쌓이게 되고요. 국가 위기에 뭐 다른 외교들도 해결하지 않으면 타임라인 카드에서 계속해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뭐 이런 거요. 도스안이 통과됐다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데 도스안을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산업이 발전할 수 없겠네요. 이 카드가 발동됐을 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 외교를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이 외교 액션은 이 정부에 있는 여당만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외교 위제를 처리해가지고 외교 위제를 제가 먹어서 이걸로 공짜로 수용할 수도 있어요. 라운드 끝에. 아니면은 DDP라는 군소정당을 가지고 있다면 공짜로 할 수 있습니다. 공짜라기보단 파티베이스 하나를 제거하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아무튼 그건 그거고 제가 그냥 제 턴 중에 AP를 소모해가지고 EAP로 시도할 수도 있겠죠. 네, 보시면은 위에 있는 거는 제 주사위가 어떻든 간에 무조건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외교 액션을 수행하는 순간 무조건 수행해야 되는 거고요. 밑에는 제가 이 외교 액션의 성공을 판별할 때 주사위를 몇 개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주사위가 몇 이상이 떠야 성공인지, 그리고 성공했을 경우 어떤 보상을 받는지 적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액션을 수행하는 순간 일단 바이올렌트 피스라는 국가위기란에 하나가 떨어지게 되고요. 네. 많은 국민들이 이 외교가 치욕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비판하는 DMVP가 두 개의 파티 베이스를 원하는 곳에 얻게 됩니다.
그리고 위협 주사위를 굴리게 됩니다. 모든 여당이요. 위협 주사위가 여기서 뭔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 위기가 너무 많이 쌓여 있을 경우에 라운드가 끝나게 되면은 위협 주사위를 굴리게 되고요. 여당에 있는 친구들은. 그리고 이렇게 가끔씩 카드 효과로 위협 굴림을 굴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위협 굴림은 기본적으로 단 두 개의 주사위를 굴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두 개예요. 두 개의 주사위를 굴려서 큰 거를 설정하고요. 여기 어떤 페널티를 얻는지 적혀 있습니다. 네, 위협 주사위를 굴린다 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페널티를 받는다는 걸 의미해요. 저는 아까 4를 굴렸기 때문에 의석을 한 개 잃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만약에 공산당이고 지금 외교 액션을 했다면은 반대지. 의석을 하나 잃어버리겠죠. 네, 이런 식으로요. 여당에 있는 누가 이걸 시도했던 간에 아무튼 지금 여당에 있는 모두가 굴려야 되기 때문에 SPD도 위협 굴림을 똑같이 굴리셔야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포지션이라는 아젠다를 설정했기 때문에 3개로 굴리겠네요. 주사위를. 네, 마지막 효과 때문에 그래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6이 나오면 아무런 페널티도 받지 않고 넘어가는 느낌으로. 좋아요. 위에 있는 처리를 전부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밑에 있는 처리를 하겠습니다. 여기 이 국기가 뭘 의미하냐면 여기 이 게임에 몇 개의 국기가 나와 있는지. 기본적으로 이 게임에서 바이마르 공화국이 가장 중시해야 되는 외교적 파트너는 3개 국가입니다. 네, 프랑스, 소련, 영미. 기본적으로는 네, 전쟁 직후기 때문에 관계가 좋을 수가 없죠. 관계는 아주 좋지 않은 상태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게임을 진행해 나감에 따라 이제 이 국가들과 관계를 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됩니다. 외교 안건을 해결해냈을 때도 정부가 그 경우에도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고요. 그런 관계의 진전의 표시를 이 국기를 올리는 것으로 표시합니다. 최대 3개까지 올릴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영미 국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영미 국기당 하나의 주사위를 얻을 수 있지만 그건 얻지 못하겠네요. 기본적으로 주사위를 한 개 추가로 받고 영미 주사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3라운드이기 때문에 주사위를 하나 또 추가로 얻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사위 2개로 이 외교가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 결정 짓게 되겠네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5 나왔기 때문에 5 이상, 즉 저는 2점을 받고 인플레이션을 하나 올리고 외교 트랙을 한 칸 전진시킵니다. 네, 런던 최후 통첩 외교는 처리되었기 때문에 이 카드를 게임에서 제거합니다. Remove this card from the game. 네, 이렇게 되면 성공적으로 외교를 마친 것입니다. 만약에 외교가 실패했다면은 여기 밑에 있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요. 이 카드도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외교도 전진되지 못하겠죠. 기본적으로 외교 카드는 이렇게 6장을 쌓아두고서 순서대로 처리하게 됩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추가로 등장할 수 있는 외교들이 있어요. 타임라인 카드 중에서도 왜 없지? 네, 아무튼 타임라인 카드 중에도 있거든요. 왜 없지? 네, 아무튼 외교 카드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여기 외교 카드들 옆에 추가로 이렇게 한 장 깔아 놓아 가지고 선택권을 여러 개로 만들어 놓을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가 외교 행동인데 이것도 정부 여당일 경우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뭐 어느 도시에서 액션을 수행하든 간에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여기까지 모든 액션 전부 설명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액션 또는 이벤트 또는 디베이트로 저의 카드를 돌아가면서 5장씩 사용하고 나면 충동 단계가 종료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제가 방금 전에 설명한 건 정당 카드에 대한 얘기였어요. 네. 노란색 타임라인 카드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죠. 타임라인 카드들은 기본적으로 왼쪽 위에 색깔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벤트란에 느낌표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네, 왼쪽 위에 있는 색깔은
이 카드가 몇 라운드, 이 바이마르 공화국 초기 또는 중기 또는 후기 어느 시점에 나오는 타임라인인지를 의미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3라운드, 3라운드이기 때문에 중기죠. 주황색. 그래서 주황색 타임라인이 뽑힌 모습입니다. 참고로 네, 회색 카드들은 어느 시점에든지 등장할 수 있는 이벤트? 역사적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타임라인 사건을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타임라인 카드는 무조건 액션 또는 디베이트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는 무조건 반드시 발동합니다. 네. 타임라인 카드는 다른 뭐 이벤트를 취소시키는 효과로도 취소되지 않고요. 제가 이 카드를 사용하는 순간 반드시 이벤트는 발동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벤트도 발동하고 디베이트나 액션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순서는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벤트를 선발동하고서 저는 1, 2를 토론으로 쓰겠다던가 아니면 1, 2를 토론으로 사용한 후에 이벤트를 발동한다던가 뭐 이런 순서 정도는 제가 결정할 수 있겠네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의회에 있는 의석수를 좌파와 우파 비교해가지고 더 많은 쪽이 각각 사회마커를 추가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네, 타임라인 카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공화국 단계에 하는 아까 타임라인 준비한다 라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설명드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직 2라운드에서 3라운드 넘어갈 때 그리고 4라운드에서 5라운드 넘어갈 때 즉 초기에서 중기 또는 중기에서 후기로 이 시점이 변화할 때만 이 처리를 하게 됩니다. 처리가 무엇이냐? 타임라인 카드들은 대부분 게임에서 한번 발동되고 나면 게임에서 제외되지만 이제 가끔씩 게임에서 제거되지 않는 회색 이벤트들도 있습니다. 네, 이 이벤트들은 이렇게 따로 왼쪽에 따로 빼두었다가 이 시점이 변화할 때 다시 넣어서 셔플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점이 초기에서 중기로 이동할 때 이 타임라인 카드에서 등장하지 않는 모든 노란색 타임라인들을 빼야 돼요. 네, 마찬가지로 주황색에서 검정색으로 중기에서 후기로 이동할 때도 게임에 등장하지 않은 모든 주황색 타임라인들을 네, 제거합니다. 이 역사적 사건들은 운 좋게도 또는 운 나쁘게도 이 게임에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고 저는 지금 후기로 왔기 때문에 후기 타임라인을 집어넣습니다. 네, 왼쪽 위에 검정색 숫자들 있죠? 네, 이 카드 10장을 타임라인 더미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아까 빼놓았던 제거되지 않는 공용 타임라인 집어넣고 셔플하게 됩니다. 네, 이 처리를 공화국 단계에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 3라운드의 시작 그리고 5라운드의 시작 중요하게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네, 발동되지 않은 이전 단계에 이전 시대의 네, 이벤트들은 빼놔야 되고요. 네, 이 정도가 타임라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벤트 반드시 발동해야 되는 걸 잊지 마세요. 자, 또 설명해야 될 게 있을까요? 네, 없어 보입니다. 모두가 본인 손패에 있는 5장의 카드를 돌아가면서 사용하고 나면은 모두의 손패가 텅 빌 텐데요. 그 경우 충동 단계가 종료됩니다. 그 경우에는 정치 단계, politics phase로 들어가게 되는데 해당 라운드의 총결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라운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의제는 누가 먹었는가, 그 의제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결정들이 내려지게 됩니다. 폴리틱스 페이지, 정치 페이지에 굉장히 할 게 많아 보이지만 이제 사실은 이 메인보드에 전부 쓰여 있고 순서까지 써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해주시면 될 텐데 제가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그 위제를 가장 많이 먹은 플레이어 그리고 위제를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먹은 플레이어가 각각 3석, 1석을 얻습니다. 네, 토론을 열심히 하게 되면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DMVP 땅에 있는 게 하나, 둘, 셋, 3개 의제, SPD의 땅에 있는 게 2개 의제, KPD의 땅에 있는 게 2개 의제죠. 네, 그러면은 가장 많은 건 일단 DMVP인 게 확정인데 그럼 DMVP가 3석,
해석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SPD랑 KPD 중에 누가 더 토론을 잘했지? 자, 보시면요. SPD는 외교 의제를 저의 이 SPD의 네 번째 칸까지 당겼죠. 그리고 DDP는 두 번째 칸까지 당겼습니다. 그래서 둘을 합치면 6칸을 당겼다고 할 수 있겠네요. 반면에 KPD는 USPD 한 건을 4칸, 그리고 안보 한 건을 4칸 했기 때문에 얘 8칸 당겼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아, 토론은 KPD가 더 잘했습니다. 따라서 KPD가 한석을 가져가게 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위제 개수가 동점인 상황에서만 이 칸수를 계산하게 되고요. 그 외의 상황에는 상관없습니다. 네, 만약 이런 식으로 중앙에 누군가 이렇게 걸쳐있는 상황에 도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건 1.5개 먹은 걸로 치는 겁니다. 그럼 여전히 KPD가 얻게 되겠죠. 이 위석을. 네, 그리고 0에 있는 위제들은 당연히 상관없겠고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론을 가장 잘한 사람이 위석을 얻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위제를 처리할 시간입니다. 자, 위에서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네, 먼저 산업안건입니다. 산업안건은 DMVP가 먹었으니까 DMVP 플레이어가 처리합니다. 네, 옵션 1과 옵션 2 중에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룰북에도 나와 있습니다. 각 안건이 어떤 옵션을 가지고 있는지. 네, 기본적으로 테이블탑 시뮬레이터 버전에는 손을 올리면은 설명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옵션은 산업을 한 칸 진보시키고 하나의 프로스퍼리티 번영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랜덤 시티로. 자, 랜덤 시티에다가 이 번영을 떨어뜨리는 건 어떻게 하냐? 일단 이거는 쉽죠. 한 칸 올리는 건. 번영을 떨어뜨리는 건 주사위 두 개를 굴리면 됩니다. 네, 주사위 두 개를 굴려서 카탄식으로 사실은 이 도시에 배정이 되어 있어요. 숫자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9죠. 더하면 9니까 9, 즉 위넨의 번영이 떨어집니다. 이거. 번영이 떨어집니다. 네, 이런 식으로 떨어뜨려주면 돼요. 이 게임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뭐 불안이 떨어지기도 하고 가난이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네, 이거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떨어뜨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기본적으로 이 가난은 여기 국가 위기에도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가난을 떨어뜨려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가난 주사위를 굴려서 카드 효과나 뭐 여러가지 이유로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잘 굴렸는데, 네, 3, 4라고 치죠. 7이 나왔어요. 7이 나왔는데 7은 베를린이죠. 근데 베를린에 이미 가난이 있네요. 그 경우에는 네, 국가 위기가 됩니다. 가난이 이미 있는 국가에 가난이 또 떨어지면 그건 국가 위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국가 위기 칸에 존재할 수 있는 가난은 최대 2개까지고요. 번영은 참고로 번영이 떨어진다. 가난이 있는 땅에. 그러면은 번영을 올리는 대신에 가난을 제거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난 위에 가난이 떨어지면 국가 위기가 된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반대로 하면 번영 위에 번영이 떨어지면 네, 국가 위기에서 가난을 뗄 수 있습니다. 쉽죠? 참고로 불안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는 존재할 수 없고요. 무조건 도시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불안이 있는 도시에 불안이 떨어진다? 네, 그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네, 여기까지 위험 마커가 도시에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습니다. 가난과 불안, 그리고 번영에 대해서. 번영은 위험 마커는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 산업 위제에 대해서였고요. 다음으로 미디어 위제입니다. 정말 쉬워요. 하얀색 사회 마커 중에 하나 원하는 걸 추가합니다. 맨 왼쪽에. 밀리겠죠, 당연히.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어디 갔어? 네. 하나가 밀리겠죠, 이렇게. 그게 미디어 의제입니다. 미디어 의제를 가져오신 분은, 네. 하나 원하는 걸 넣으시면 돼요. 다음, 시큐리티입니다. 시큐리티는 첫 번째 안은 도시 하나를 골라서 그곳에서 유닛을 하나
제거하고 unless 불안을 하나 뗍니다. 불안이 없는 도시를 선택했다면 유닛만 제거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뭐 얘가 주사위 2개짜리든 1개짜리든 평등하게 죽여버릴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거고요. 자, 두 번째 안은 보통 극단 정당이 먹었을 때 유용합니다. 네, 감옥에서 하나를 탈출시킬 수 있어요. 원하는 도시로. 끝. 다음 폴리틱 이거 외교 이제입니다. 외교 이제는 첫 번째 안은 네, 타국과의 관계를 한 칸 개선시키고요. 그 다음에 펼쳐져 있는 외교 활동 중에서 하나를 외교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1안. 2안은 그냥 1점 먹기. 네, 중요한 점은 1안을 선택하려면 그러니까 외교 관계를 진전시키고 외교를 하는 거 그거는 이 의제를 먹은 사람이 정부 여당일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거. 다음 가난 의제입니다. 게임에 잘 등장하는 의제는 아니지만 네, 이걸 먹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네, 이 도시에서 가난을 도시나 아니면은 국가 위기에서 가난 하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싫으세요? 그러면 한석을 받으셔도 됩니다. 굉장히 쉽죠? 네, 다음으로 배상금 위제입니다. 배상금 위제를 가져오면은 다음 라운드에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어요. 이 위제를 처리하는 순간 저는 정당 카드를 한 장 뽑습니다. 네, 정당 카드를 한 장 뽑고요. 그러면 유일하게 카드가 있는 사람이 되겠죠. 정치 페이지였으니까. 네, 정당 카드를 한 장 뽑고 네, 다음 턴에도 정상적으로 카드를 뽑습니다. 저는 그럼 몇 장이 돼요? 카드가? 네, 6장이 될 겁니다. 6장이 되고서 저는 무조건 선플레이어가 돼요. 선플레이어니까 다른 애들이 다 5장 쓸 동안 저는 6장을 쓰고 선플레이어였으니까 마지막 플레이어도 저가 될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다음 라운드에 카드 한 장을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위제입니다. 네, 이건 옵션 같은 건 없어요. 다음으로 배후 증상입니다. 네, 배후 증상은 굉장히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에 많았던 음모론이나 이런 거를 의제로 만든 것 같아요. 자, 이 의제가 0칸에 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이게 누군가의 칸에 있을 경우에는 선택해야 됩니다. KPD는 선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안은 DMVP가 2개의 파티 베이스를 얻고 그리고 의석 1석을 얻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저의 파티 베이스 하나를 제거하는 것. 네, 어떻게 생각해봐도 손해뿐인 두 가지죠. 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됩니다. 첫 번째 안을 고르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 안을 고를 수도 있겠죠. 네, 이 위제를 0칸으로 2칸에다가 놓기 위한 시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 게임에서 중요한 게 토론을 할 때 무조건 그 칸수만큼 움직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제가 이 4, 2로 토론을 하겠다 하고 한 칸, 두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 세 칸만 움직이고 말게. 이게 안 돼요. 네. 4, 2로 토론을 했으면 무조건 네 칸 가져와야 돼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네, 다음으로 군소정당 위제입니다. 군소정당의 통제권을 두고 싸우게 됩니다. 이 게임에는 사실 네 가지의 군소정당이 있는데 하나는 나치고요. 나치는 컨트롤할 수 없다고 했죠. 네, 세 가지 군소정당이 존재합니다. 각각 DDP, DVP, USPD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이 이 USPD는 3인당과 공산당 사이에서 갈등하고요. DDP는 3인당과 중앙당, 중도정당 사이에서 갈등하고요. DVP는 인민당과 중앙당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네, 이 군소정당들을 설득해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이 게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USPD는 네, 게임이 시작하면 KPD가 가지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뭐 이 USPD 위제를 SPD가 가져오게 된다. 그러면은 그 즉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져오게 되면은 뒤집고요. 이 카드를. 그럼 이제 이 USPD는 이제
KPD를 위해 의석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USPD를 위해 의석을 제공합니다. 1, 2라운드에는 2석, 3, 4라운드에는 1석, 5, 6라운드에는 제공하지 않네요. 네, 마찬가지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각 군사정당별로 이거를 가질 수 있는 정당들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DDP 의제를 KPD가 가져왔다고 해서 DDP를 KPD가 가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절대 KPD 편에 붙을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네, 젠투룸 또는 SPD만 붙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KPD가 DDP 의제를 가져왔다. 그럼 그 이 의제를 처리할 때 둘 중에 누가 가져? 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KPD라고 했고 제가 DDP 의제를 가져왔다고 하면 그래도 같은 좌파니까 그래 SPD가 가져. 이렇게 하고 SPD를 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DVP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노란색 의제에 대한 것입니다. 노란색 의제는 기본적으로 손을 대도 아무런 일이 없죠. 네, 노란색 의제는 카드로 인해 추가되는 의제들입니다. 게임에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고요. 카드 이벤트로 인해서 추가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라운드 카드로 인해서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의제를 달성했을 때 옵션은 그 카드, 이 의제를 추가한 카드에 적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렌텐마르크 말고 아까 뭐였죠? 아메리카 에어십이었죠? 네, 아메리카 에어십을 가져왔다고 하면 아메리카 에어십이라는 의제는 3라운드의 라운드 카드에 적혀 있습니다. 3라운드가 시작하는 즉시 강제로 올라오는 의제고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네요. 영미와 외교 관계를 증진시키고 번영을 하나 올릴 것인가, 아니면 내 의석 투석을 챙길 것인가. 네, 저는 국가를 전복시키고 싶은 DMVP고 사익을 추구하고 싶죠. 네, 저는 의석 2개를 받겠습니다. 네, 하얀색 의제가 전부 처리되고 나면 노란색 의제도 처리하는데요. 노란색 의제가 2개 이상 있는 게임일 경우에는 수상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상이 결정한다는 건 이 의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의제를 먼저 처리할지 결정하라는 뜻입니다. 네, 그렇고요. 의제가 만약에 이 중앙에 있는 상황,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2명이 합의를 봐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게 합의에 이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합의가 안 될 경우엔 그냥 아무 효과 없이 터지게 됩니다. 뭐 이 정도 합의는 이끌어낼 수 있겠네요. DMVP와 젠좀. 아, 나는 이걸로 내 프라이컬프 하나를 부활시키고 싶다. 하지만 중앙당은 그걸 내버려두지 않겠죠. 그러면은 DMVP는 KPD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아 좋아, 그러면은 그건 일단 내 거 부활 못 시키는 건 알겠고 그럼 대신 공산당 죽이는 데 쓰는 거 어때? 하면은 중앙당은 땡큐죠. 공산당 잡고 싶었는데. 그러면 극적 타결, 협상 완료, 이걸 죽이는데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협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이 옵션들은 무조건 하나만 선택될 수 있고, 그리고 옵션을 나누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먹었다고 할 때 승점을 0.5점씩 나눠 먹겠다, 이런 건 안 돼요. 승점을, 야 이거 승점 나 줘라 하고 KPD한테 몰아주기, 뭐 이런 건 돼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파티 베이스 1개씩 나눠 먹자, 이런 거 안 돼요. 둘 중에 한 명한테 몰아주던가 아니면 이거 경제를 살리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위제 협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많죠 이번에. 이렇게 근데 뭐 결국에 게임에 매 라운드 등장하는 위제는 3개에서 4개 정도고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네, 다음으로 해당 라운드 동안 쌓여있던 혹은 뭐 전전 라운드에 쌓여있던 이 사회 마커를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해결합니다. 네, 손을 대면은 다 무슨 얘기인지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SPD가 파티 베이스 1개를 얻는다. DMVP가 불안 하나를 놓는다. 네, 젠트룸이 중앙당이 의석 하나를 얻는다. 네, 여기도 써있지만 수상이 아무거나 중군사 조직 하나를 해산시킨다. 네, DMVP가 단검 위제를 1칸에 놓는다. 이 얘기죠. 네, 그리고 네,
KPD가 죽은 유닛 하나를 원하는 도시로 부활시킨다. DMVP가 한석을 얻는다. 뭐, 요 정도 효과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정당 점수를 얻습니다. 정당 점수는 해당 라운드에 각 정당이 얼마나 목표를 위해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의미합니다. 네, KPD부터 보시면은 네, 평이해가 있으면 각각 하나당 2점, 그리고 레짐이 이 게임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추가로 2점을 얻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KPD가 여당에 있죠. 아이고, KPD가 여당에 있기 때문에 평이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이해 점수를 얻을 수 없고요. 레짐도 게임에 존재하기 때문에 추가 점수도 없겠네요. 아이고, KPD는 0점을 얻게 됩니다. SPD 볼까요? SPD는 이 게임 내 가난이 2개 이하로 존재한다면 2점을 얻고요. 레짐이 존재하지 않으면 추가로 2점을 얻습니다. 이 게임의 가난은 하나, 둘, 3개 존재하죠. 추가 점수를 얻지 못하고요. 레짐도 1개 존재하기 때문에 추가 점수 얻지 못해서 SPD도 0점입니다. 네, 다음으로 젠투룸. 젠투룸은 게임 내의 불안이 2개 이하일 경우 2점을 얻고, 평이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2점을 추가로 얻네요. 네, 게임에 존재하는 불안은 2개. 2개까지 컨트롤에 성공했기 때문에 2점을 얻겠고요. 평이해도 존재하지 않는 걸로 친다 그랬죠. 네, 2점을 추가로 얻어서 4점을 얻으면 되겠습니다. DMVP도 마찬가지의 계산에 의해서 레짐 하나 2점, 그리고 평이해가 존재하지 않아서 2점, 총 4점을 얻겠습니다. 정당 점수를 얻고 나면 군소정당에 의한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군소정당은 매 라운드 의석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추가 효과를 발휘해 주는데요. USPD 같은 경우에는 공짜로 리절브를 하나 올려주고요. 지금 USPD를 가지고 있는 건 3인당이니까 리절브 한 거에 추가. DDP는 아까 외교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파티 베이스를 하나 제거하는 것으로 외교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DDP를 가지고 있는 건 3인당인데 3인당은 외교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효과는 사용하든 말든 맘입니다. 이거는 본인 맘이에요. 당연하게도 제가 DDP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야당이다? 네, DDP의 특수 효과를 누릴 수 없습니다. 네, 다음으로 DVP에 있는 특수 정치인 카드인 스트레제만을 제기시킬 수 있습니다. 네, 구스타프 스트레제만이라는 카드인데요. DVP라는 군소정당에 딸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DVP는 젠트룸이 들고 시작하기 때문에 네, 젠트룸이 가지고 시작을 하고요. 이 게임에서 유일하게 리액션을 본인에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리액션은 뭐냐면 이 카드가 앞면일 경우엔 뒷면으로 뒤집어 가지고 어떤 주사위 굴림이든 다시 시킬 수 있어요. 게임 내에 등장하는. 예를 들어서 KPD가 여기에서 쿠데타 시도를 했다고 쳐보죠. 충동 단계 때. 네. 뭐 엄청 대성공을 해서 6을 띄웠다고 해볼게요. 평이해가 나타날 텐데 그게 너무너무 싫을 겁니다. 정황당은. 왜냐하면 체제가 전복될 위기이기도 하고 점수를 얻기지도 못할 거고요. 그래서 스트레제만을 써서 그 주사위 굴림을 다시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 결과 실패로 끝나게 되네요. 이런 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게 구스타프 스트레제만이라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손패에 추가되지 않고 이렇게 내려놓은 상태로 원하는 타이밍에 뒤집어서 사용을 표시합니다. 네, 아무튼 이 타이밍에 구스타프 스트레제만이 이미 사용된 상태인 구스타브를 이렇게 제기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당 점수를 받고 군소정당 보너스도 받게 됐다면 정부평가에 들어갑니다. 정부평가는 현재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여당들에 대해서만 해당되고요. 네, 경제가 얼마나 발전했는가에 대해서 판단해서 가난과 번영을 떨어뜨립니다. 기본적으로 경제가 전혀 성장하지 않았다면 가난을 2개 떨어뜨리고요. 살짝 성장했다면 하나, 3이면은 아무것도 없고, 경제가 많이 발전했다면 부유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4단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유를 1개 떨어뜨리겠네요. 자, 뭐 SN에 떨어지겠습니다. 뭐 지금은 하진 않을게요. 지금 궁금하실 만한 게 이 화살표 밑에 이 정당 이거는 뭐지? 하고 궁금해 하실 텐데 이거는 산업 발전을 위한 조건 같은 겁니다. 네. 생각을 해보세요.
네,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을 지금 쓰면 안 되나? 혹시? 아무튼 반국가 세력이 도시를 점거해가지고, 네, 도시를 점거해서 정권이 넘어갔어요. 그 도시에. 근데 왜 제대로 된 산업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경제가 제대로 순환할 수 있을까요? 네, 절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제가 3단계에서 4단계로 발전하려면 평이해나 레짐이 2개 이하로 있어야 된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레짐이 2개, 하나라고 지금 계속 얘기했던 것 같은데 2개였네요. 네, 2개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만족하죠. 네, 그런데 만약에 다음 턴에 얘가 정부에서 나간다던가 하는 이유로 얘네가 뒤집히게 되면은 네, 4개가 되잖아요. 이러면 정권 위협이 레짐이랑 평의회가 네, 그러면은 후퇴하게 됩니다. 경제가. 그리고 뭐 산업 의제를 올린다던가 아니면 카드 효과를 발동해서 산업을 올린다던가 하는 행동을 해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조건이 안 돼서요. 맥스 2라는 거는 2개까지 허용된다는 얘기. 맥스 0은 0개까지 허용된다는 얘기. 네, 평의회나 레짐이 하나라도 있으면 끝칸에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끝칸에 도달하더라도 쿠데타가 한 번이라도 성공하는 순간 후퇴하겠네요.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그죠? 네, 아무튼 산업과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정치 단계의 다섯 번째 정부 평가 단계. 정부 평가를 할 때 일단 번영과 가난을 떨어뜨린다는 점 기억해 주십시오. 네, 다음으로 정부가 운영을 잘했으면 점수를 받아야죠. 네, 여당이 이렇게 된다는 가정하에 점수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점을 아무것도 위협이 없는 곳마다 1점을 받고요. 자, 위협이란 이 주황색 또는 검정색 또는 빨간색 이런 정권 위협 마커 또는 그냥 위협 마커를 얘기하는 거겠죠. 위협 마커가 없는 도시 개수를 세봅시다. 케니스베르크, 로스토크, 뭐 라이프치히에도 없는 셈치니까 라이프치히, 쾰른엔 얼네스트가 있네. 슈투트가르트에도 없죠. 위넨에도 번영밖에 없으니까 없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부는 총 5점을 받겠네요. 하지만 지금은 단독 정부가 아니라 연정입니다. 두 당이 있기 때문에 네, 5점을 나눠 갔습니다. 수상이 만약에 홀수일 경우 수상이 1점 더 가져가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상이 3인당이기 때문에 3인당이 3점, 공산당이 2점 이렇게 받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 운영을 못한 만큼 의석을 잃어요. 네, 잃습니다. 위험 마커가 2개 이상인 도시마다 의석을 1개 떼는데 지금 같은 경우엔 2개 이상인 곳은 SN 한 곳밖에 없네요. 네, 이건 나눠서 떼지 않습니다. 이건 둘 다 떼요. 3인당과 공산당 둘 다 한 석씩 떼면 되겠습니다. 도시가 하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 점수 계산을 할 때 중요한 게 번역 마커가 있는 도시는 위험 마커 하나랑 그걸 뭐라 그러죠? 네, 사라져요. 상쇄가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쾰른에 이렇게 프로스퍼리티가 있었다고 치면 여기는 위험 마커가 없는 걸로 쳐서 점수 계산에 반영됩니다.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쾰른에서도. 마찬가지로 SN에 프로스퍼리티가 있었다면 여기는 불안이래. 위험 마커가 2개 있는 게 아니라 하나 있는 걸로 쳐서 네, 위석을 잃지 않았겠죠. 네, 그렇게 위석을 잃고 점수를 얻습니다. 여당이. 자, 그리고 국가 위기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국가 위기가 지금 4개인데 국가 위기의 개수 빼기 1만큼 위협 굴림을 굴립니다. 정부에 있는 내각에 있는 정당들이요. 지금 같은 경우에 4개 있으니까 위협 굴림을 각각 3번씩 하시면 됩니다. 3인당과 공산당이. 6, 4, 4, 6, 아무것도 없고 4, 위석 1개, 4, 위석 1개. 위협 굴림의 결과로 결국 공산당은 위석 2개를 잃게 생겼네요. 더 이상 잃을 게 없네. 네. 여기까지 위협 굴림을 하고 나면 네, 한시적인 위기가 해결됩니다. 한시적인 위기라 함은 바이올런트 피스와 인스테이블 스테이트 각각 1개씩 떼시면 됩니다.
네, 인스테이블 스테이트는 두 개나 있으니까 한 개가 돼도 하나가 남겠네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바이올런트 피스는 외교를 시도할 때마다 또는 외교를 성공했을 때 올라가게 되고요. 인스테이블 스테이트는 극단 정당의 쿠데타가 성공했을 때 또는 나치에 협력했을 때 올라오게 되는데, 네, 이런 한시적인 위기들은 매 라운드 조금씩 조금씩 해결이 되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 각 군소정당에서 위석을 제공합니다. 말 그대로 여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군소정당에서 위석을 각각 얻으시면 됩니다. 해당 라운드 숫자에 맞게요. 지금 같은 경우에 3라운드니까 USPD가 한 석, DDP가 한 석 제공하겠네요. 3인당에게 총 2석을 얻겠습니다. DVP가 2석을 중앙당에게 제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모든 위석을 얻고 나면 위석을 채우게 됩니다. 네, 위석을 채우는데 기본적으로 보통은 넘칠 거예요. 넘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 의회는 24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게임에서 계속 얻다 보면은 그걸 무리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계속 여기 쌓이게 되는데,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개수를 세서 의석 개수를 줄여야 됩니다. 네, 그 경우 공식은 여기 따릅니다. 의회가 24석 이상일 경우, 자, 각 정당은 이걸 하면 됩니다. 내가 10석 이상 가지고 있다. 그러면 3개를 뺍니다. 그리고 7석 이상 가지고 있다. 2개를 뺍니다. 대신에. 근데 7개는 안 되고 4개 이상이다. 그럼 1개를 뺍니다. 3개 이하일 경우엔 뺄 필요 없습니다. 자, 딱 봐도 지금 넘쳤죠, 위에가. 네, 빼겠습니다. DMVP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석이기 때문에 3개를 빼야겠네요. 3인당은 하나, 둘, 셋,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얘네도 3개. 중앙당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니까 2개만 빼도 되겠네요. 네. 공산당은 하나, 둘, 셋. 3석이니까 빼지 않아도 됩니다. 아, 이렇게 다 뺐는데도 지금 자리가 부족해요. 하나 차이로. 네, 이러면 어떻게 한 번 더 합니다. DMVP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석이니까 2석 빼고. 중앙당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7석이니까 2석 빼고. 3인당은 7석이니까 2석 빼고. 공산당은 3석이니까 안 빼고. 자, 모두 끝났습니다. 위석을 이쁘게 정리해 볼까요? 안 이쁘네. 대충 하자. 네, 이런 식으로 위에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은 24석을 이제 안 넘죠? 그러니까 이 행동은 더 이상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치 페이지의 마지막 다음 라운드의 정부를 결정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50% 이상을 50%를 넘은 정당이 존재한다면 그 정당만 단독 정부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다른 세 당은 모두 여당이 되겠죠? 아, 야당이 되겠죠? 자, 그게 아니라면 연정을 구성하셔야 됩니다. 연정을 구성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연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공산당과 3인당의 좌파연합, 그리고 중앙당과 3인당의 중도연합, 그리고 중앙당과 인민당의 우익연합. 이렇게 세 가지 연립정부가 구성될 수 있는데요. 각 연립정부가 가질 수 있는 의석수를 비교해서 가장 많은 정부 형태가 먼저 결정할 기회를 얻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좌익 연정을 할 경우엔 8석, 우익 연정을 할 경우엔 11석, 그리고 중도 연정을 할 경우엔 10석이죠. 각각 8, 10, 11입니다. 네, 지금 우익 연정을 하면 가장 의석수가 많겠네요. 네, 그러면은 우익 연정을 구성할 사람들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중앙당아, 인민당아,
너넨 다음 라운드에 정부를 구성하고 싶니? 만약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거부하게 되면 그 연정은 깨집니다. 만약 두 정당이 동의하게 되면 그 연정은 성공입니다. 연립정부를 구성하시게 되고요.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그러니까 둘 중 더 많은 의석을 가진 쪽이 수상이 됩니다. 이렇게요. 만약에 동률이다? 그럼 전임 수상이 누가 될지를 결정합니다. 중앙당아 너가 해라. 이런 식으로요. 네,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인민당은 정부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레짐을 두 개나 깔았고 승리가 목전이거든요. 베를린만을 정복하면 이제 승리할 텐데 레짐이 여기서 뒤집혀가지고 없는 취급되고 쿠데타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건 큰 낭패입니다. 그래서 인민당은 여기서 우익 정부를 구성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인 것으로 넘어가겠죠? 중도연합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서 정부를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룰이 있는데 그건 바로 중도연합은 거부권이 없다 입니다. 중도연합 차례가 돌아왔어요. 그러면은 3인당과 중앙당시 연정을 하시겠습니까?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 기회가 온 순간 얘네는 무조건 중도 연정을 해야 돼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네, 5대5죠. 전임 수상인 3인당이 계속 수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정부 구성에 대한 룰이었습니다. 만약 정부 구성을 했는데 어떻게 지금 극단 정당이 굉장히 득세를 했는데 얘네가 정부를 안 하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밀려가지고 얘네가 정부를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어떻게 되냐. 아, 근데 이게 꼭 중도정부일 때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아무튼 예시 상황입니다. 네. 여덟 번째 칸에서 여덟 번째를 해결할 때 정부를 구성하는데 구성했어요. 네, 했는데 이제 50%가 안 된다. 연정을 했는데도 50%가 안 돼요. 큰일이죠. 그러면은 대통령 내각이라는 위기가 올라가게 됩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19석 중에서 지금 연정 구성원인 중앙당과 3인당의 숫자는 고작 8석에 불과하죠. 예, 19석 중에서 8석밖에 안 되니까 절반이 안 됩니다. 그 경우엔 대통령이 이끄는 대통령 내각이라는 위기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 위협은 언제 떨어지냐? 뭐 얘네가 의석을 얻는다고 해서 떨어지지 않고요. 다음 정부 구성 때, 다음 정부 구성 때 만약에 정부가 구성됐는데 이번에는 50%가 넘는다. 그럼 그때서야 떼집니다. 네, 이해하셨죠? 네, 대통령 내각으로 내각을 구성하게 되면은 해당 라운드 내내 이 위협 마커를 하나 달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중도 정부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의석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겠다. 네, 여기까지 정치 단계 끝났습니다. 정치 단계까지 완료하셨다면 다음 라운드로 이동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라운드부터 공화국 단계를 전부 진행하고요. 네, 6라운드까지 가서 6라운드의 정치 단계를 끝내는 순간 게임이 종료됩니다. 게임이 종료되고 점수를 계산해서 점수가 가장 높은 쪽이 승리하겠네요. 네, 그리고 전부 끝났습니다. 전부 끝났고 잔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황금 수상 룰입니다. 이 게임에서 대부분의 동점 상황은 수상이 결정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상금 위제가 없는 상태에서 누가 먼저 할지도 수상이 결정하고요. 그리고 뭐 여기 레볼루션 나우라던가 스테이빌리티라던가 두 안건이 둘 다 뭐냐면 카드를 한 장 덧붙고서 액션 페이지가 시작하기 전에 카드 한 장을 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두 명이 똑같은 효과가 상충되잖아요. 네, 이 경우에도 누가 먼저 할지도 수상이 결정합니다. 수상이라는 건 아까 정부 구성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여당에 속해 있는 정당 중 더 의석이 많은 쪽이 여당이에요.
꼭 3인당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도 누가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 수상이 결정하고요. 네, 노란색 이제 뭐부터 해결할 것인가 이것도 수상이 결정하고요. 심지어 승패까지 수상이 결정합니다. 동점 상황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극단 정장이 굉장히 점수를 못 먹은 판이었고 나라는 굉장히 어두컴컴하고 이 상황에서 네, 한 칸이 올라가 가지고 공화국이 붕괴하게 됩니다. 공화국이 붕괴할 경우에 책임을 져야죠. 이 친구들이 각각 8점을 잃습니다. 혹시 제가 7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처음에 큰일 났네. 8점인데. 네, 아무튼 8점을 잃습니다. 그 다음에 승패를 결정해야 되죠. 근데 동점이에요. 동점이면 누가 결정한다? 수상이 승자를 결정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동점 상황이 나왔다. 동점 상황이 나왔다 하면 다 수상이 결정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치인 카드입니다. 네,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정치인 카드는 기본적으로 숫자만 있고 이벤트는 없어요. 이벤트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 카드를 리액션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리액션으로 상대방 행동에 회방을 놓으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는지, 어떤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이 카드가 리액션 할 수 있는지가 써 있고요. 그 다음에 효과가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당 카드를 한 장 뽑으라고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카드를 손패에 들고 있고요. 제가 이 카드를 손패에 들고 있고요. 젠트룸이, 이거 말고. 이 카드를 이용해서 토론을 한다고 해봅시다. 토론을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저는 1-1로 토론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전 거기에 대응하겠습니다. 하고 이 카드를 내려놔요. 이 카드의 효과는 누군가가 토론을 할 경우 그 해당 플레이어는 커다란 원에 있는 숫자만 사용할 수 있고요. 저는 조그만 원에 있는 숫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앙당은 1-1 중에 1만 자기가 토론하는데 사용할 수 있겠고요. 네, 저도 1을 사용해서 토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정당 카드를 한 장 뽑으라고 되어 있네요. 네, 손패 장수가 유지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카드로 리액션을 하면. 네, 당연하게도 이 리액션과 마찬가지로 이 리액션도 상대방의 행동에만 가능하고요. 제 행동에는 리액션이 안 됩니다. 본인의 행동에 리액션이 되는 카드들은 이 스트레제만과 네, 대통령 카드뿐입니다. 대통령 카드는 여기 게임 중기에 프리드리히 에버트 다이 이분이 돌아가셔요. 이분이 돌아가시는 이벤트가 나왔을 경우에 이 투표를 통해서 투표라고 할지 이 미플들이 투표를 한다고 해야 될지 아무튼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정하게 되는데요. 대통령을 정했을 경우엔 대통령을 먹은 정당이 이 대통령 카드를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효과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대통령도 설명했고 리액션도 설명했고 이제 정말 전부 설명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잔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선택에 대한 효과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의제 처리에 대한 선택, 그리고 카드 효과에서의 선택,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는데 이 선택들을 내릴 때 이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룰은 네, 불가능한 것은 선택할 수 없다. 그리고 효과는 최대한으로 실행한다.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네, 예를 들어 볼까요? 네, 렌텐마르크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렌텐마르크 의제를 승리했을 경우에 이 카드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데 위에 걸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어떤 상황이냐면
네. 중앙당이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종식이라는 카드를 미리 써놔가지고 렌텐마르크가 제한되었을 텐데요. 네, 이 경우에는 이미 이 효과가 적용된 상태거든요. 네, 인플레이션이 모두 없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이후에 올라오는 걸 막는 이 효과가 이미 적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위에 거를 선택을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전 무조건 아래 걸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선택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프로텍팅 리퍼블릭 로우라는 이거를 제가 먹었어요. 제가 3인당이고요. 제가 먹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 둘 중에 위에 거 아래 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위에 거 할게요. 근데 중앙당 점수 먹는 건 꼴 보기 싫으니까 저는 불안은 안 떼고 프로텍팅만 이거만 넣을게요. 넣을 수 없습니다. 왜? 효과는 실행할 수 있는 한 전부 실행해야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슷한 얘기로 네, 비슷한 얘기로 뭐가 있을까요? 네, 포버티 리무브 원 포버티 마커 from any city or the DR box. 국가 위기나 뭐 도시에 가난이 하나도 없다? 그럼 당연히 첫 번째 안은 선택을 절대 못 하겠죠. 네. 그리고 스텝 인 더 백. 제가 2를 파티 베이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 안을 선택하지 못하겠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비슷한 얘기. 그리고 뭐, 이거 뭐 계속 설명하는 게 의미가 없긴 한데,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 미넨에다가 레짐 하나를 깔거나, 아니면은, 네, 젠트룸 위석 두 개를 DMVP 위석 두 개로 바꾼다. 이걸 젠트룸 플레이어가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되게 재밌는 카드죠. 만약에 이 카드를 이벤트로 플레이했는데, DMVP가. 근데 DMVP가 여당이에요. DMVP가 여당이면 어떻게 되죠? 예, 여당인 상태에서는 카드 효과로든 뭐로든 절대로 정권 위험 마커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레짐을. 그러면은 젠트룸은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이 둘 중에서? 네, 위에 걸 무조건 선택해야 됩니다. 왜? 아래 건 불가능하니까. 네, 요런 것입니다. 요런 잘놀이 있겠고요. 네, 좋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 게임의 모든 룰을 설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부족한 게 있다면은 좀 더 설명창이나 댓글에서 첨언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영상을 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보고서 뭔가 룰이나 이런 거 궁금한 사항이 잔룰이나 아니면 뭔가 네, 어떤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룰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재밌게 플레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